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은데 자꾸만 살이 찌는 분들 계시나요?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지만 좀처럼 체중 관리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정상 체중을 넘어서 체중이 야금야금 늘어나는 일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겁니다. 단순히 체중 증량을 넘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이 살찌는 이유입니다. 지은이 진소희, 펴낸 곳은 성한북수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넘어 살이 찌고 빠지는 우리 몸의 원리를 알고 깨진 균형을 회복하여 살찌지 않는 몸으로 바꿔 원하는 체중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자인 러브에코는 비만, 천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우울증을 겪으며 몸의 원리를 파고들어 공부하면서 건강한 식단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모두 완치되어 병원과 약도 끊고 살도 빠지면서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호르몬을 모른다면 살을 빼지 마라. 살이 찌는 이유는 바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끊임없이 분비되는 인슐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만 알면 앞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큼 잘 먹으면서 동시에 깊은 다이어트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흔히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는 것쯤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서 인슐린은 분비되고 있으며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인슐린을 모르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은 우리 몸의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세포 문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여 혈당이 올라가면 이를 감지하고 즉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만약 인슐린이 없었다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돌면서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똑똑한 우리 몸은 이를 바로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즉시 에너지로 활용되지 않는 포도당을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시키는 역할 또한 인슐린이 수행합니다. 글리코겐은 수많은 포도당을 저장하기 위해 포도당을 응집하여 결합한 물질인데 나중에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저장된 글리코겐이 분해되어 혈당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주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과 근육에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은 한정되어 있고 비교적 저장고가 크지 않기 때문에 초과된 양은 더 나중을 위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남아도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 또한 인슐린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바로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거죠. 만성 탈수가 당신을 살찌게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약 2리터 정도인데요. 맹물을 하루 2리터씩 챙겨 마시기란 영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만약 잘 챙겨 마신다고 해도 만성 탈수 상태인 현대인들에게 충분한 수분 보충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건강한 식사법인 하루 소금 권장량 5g을 따른다면 체내 수분 보충이 충분히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을 의미하는 세포 내액과 세포 밖에 있는 수분을 의미하는 세포 외액으로 구분합니다. 세포 외액은 세포 내액보다 10배 이상 나트륨 농도가 높은 일정한 삼투질 농도로 유지가 되는데 만약 한순간 과도한 수분 섭취를 하여 세포 외액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세포 내로 물 분자가 이동하여 세포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 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액의 염도를 맞추는 작용을 합니다. 즉, 저염식을 하거나 단식 등 충분한 염분 보충 없이 물만 마시면 인체는 체액의 염도인 0.9%를 맞추느라 이뇨작용을 통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즉, 물을 아무리 열심히 마신다고 하더라도
염분 보충이 되지 않는다면 체액의 염도를 맞추기 위해 이뇨가 심해지고 더욱 심각한 것은 소변을 통해 나트륨이 손실되기에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만성 탈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마시는 하루 2리터의 물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성 탈수 증상을 해결하고 생명과 젊음을 의미하는 물을 우리 몸에 잘 채울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소금에 있습니다. 물 2리터를 마시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1일 소금 섭취량 5g을 섭취하면 체액 염도 0.9%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우니 이 균형을 맞추려면 하루 약 18g의 소금을 섭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탄수화물 식사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소금이 부족한 저염식을 하면서 물만 지나치게 마셔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물 섭취는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염분 섭취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염식을 해야 한다는 상식과 정반대로 오히려 소금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점점 더 살찌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논문에 저염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은 체중 증가와 매우 큰 연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식욕은 굶주린 세포의 아우성이다.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면역력도 높아져 각종 질병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해지려면 사실 입으로 섭취한 영양소가 세포까지 전달이 되어야만 세포가 건강해지고 그 세포들의 합인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결국 세포 덩어리니까요. 즉,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여 세포로 영양소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소화작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다 챙겨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다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니까요. 또한 소화가 잘 안 되면 장 속에서 음식이 부패하여 유해균의 먹이가 되고 가스 유발 및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거나 소화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식사를 하고 더부룩한 상태가 오래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부룩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디저트 배는 따로 있죠. 밥을 먹고도 자꾸만 달콤한 디저트나 음료가 생각납니다. 이러한 현상도 결국은 소화력이 떨어져 음식을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겨 흡수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데 더 먹고 싶은 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하지만 실제로 소화불량을 달고 사는 비만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소화력이 떨어져 소장을 통한 음식 흡수가 느려지면 당연히 세포는 여전히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포의 빠른 에너지 공급원인 포도당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만 달콤한 디저트나 잘게 갈아진 형태의 정제 탄수화물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식은 이미 탄수화물의 작은 단위로 분해되어 있어서 소화력이 떨어졌더라도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 속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섭취하는 순간 반짝하는 에너지가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로 음식을 섭취하다 보면 인체에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포도당이 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으로 축적될 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소화효소 또한 잘 분비되지 못해 더 소화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결국 다양한 음식을 잘 소화시켜 필요한 영양소를 세포로 잘 전달해주면 오히려 조금만 먹어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뱃살이 고민인 당신에게 우리가 먹어야 할 진짜 탄수화물은 이것. 당신은 빵순이인가요? 아니면 떡순이인가요? 아마도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가 밥 먹을 시간은 없고 순간적으로 고픈 배를 달래기 가장 쉬운 음식들이죠. 문제는 이렇게 먹는 빵과 떡이 우리 뱃살의 원흉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끼 제대로 차려 먹지도 않았고 그저 조금씩 야금야금 먹은 것 뿐인데 이게 왜 뱃살의 원흉이냐고요? 부인하고 싶지만 여러분의 뱃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동안 고기를 구워 먹거나 거하게 차려 먹은 기억도 없는데 왜 나는 자꾸 똥배가 나올까 속상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밀가루와 설탕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모두 제거된 탄수화물로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힘이 나고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면 급격하게 오른 혈당을 낮추기 위해 과도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처리하기 위해 분비된 과도한 양의 인슐린은 2~3시간 이내에 급격한 혈당 저하와 일시적인 저혈당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때 또다시 맹렬히 탄수화물 섭취를 갈망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는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로운 작용을 하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일을 먹더라도 식이섬유 함량도 올리고 영양분 섭취도 늘리도록 껍질째 먹도록 하고 특히 당뇨 환자에게 현미와 같은 전곡류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설탕과 같이 분해가 빠른 이당류보다는 분해가 더딘 밥과 채소와 같은 전분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에 함유된 탄수화물인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로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줍니다. 장은 제2의 뇌로 불릴 만큼 우리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장 건강은 다이어트와 미용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혹시 지방 혐오자? 살 빼는데 1등 공신은 지방.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섭취하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활용하고 여분의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자주 분비되는 식습관을 유지하면 세포에서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세포의 에너지 공급은 잘하지 못하고 동시에 분비되는 인슐린은 열심히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다이어터들은 장기간 저칼로리식을 해오며 그동안 지방 섭취를 많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이어트들이 아니더라도 현대인 대부분은 지방을 건강을 해치는 원흉처럼 오해하고 있어서 지방 섭취를 꺼리고 탄수화물 식단 위주로 섭취해왔을 것입니다. 외식 메뉴를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면 외식하기가 참 어려울 만큼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이 대부분 탄수화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쌀밥을 주식으로 삼는 대한민국에 태어나 빵, 떡, 면을 늘 달고 사는 한국인은 더욱 지방을 에너지로 적극 활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처음 한 달간은 지방 섭취 비율을 많이 높이고 탄수화물 섭취를 상당량 제한하여 몸이 지방을 잘 대사하는 모드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 후 서서히 탄수화물 비율을 조금 더 높이고 반대로 지방 섭취 비율을 그에 따라 조절하여 낮추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몸의 대사를 맞춰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백질 부족은 악순환을 부른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라. 한때 육식이 몸에 해롭다며 채식주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 채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육식이 몸에 해롭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무작정 고기 섭취를 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채식을 주장하는 분들은 콩과 곡식의 단백질을 통해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섭취할 수 있어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불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동물성 단백질 없이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상당히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식만으로 필수 아미노산의 결핍을 피하려면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단백질 부족 증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며 실제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으로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빠짐없이 잘 챙겨 먹으려면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등의 동물성 단백질에는 인체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으며
밀과 일반적인 콩류에는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간단히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섭취할 수 있겠지만 채식하는 경우 필수 아미노산의 결핍을 막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식사하는 시간에 다이어트 비밀 열쇠가 있다. 만년 다이어터라면 모를 수 없는 다이어트 원칙 중의 원칙, 살찌지 않으려면 조금씩 배부르지 않을 만큼 나눠서 자주자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물론 초저칼로리 음식을 소량만 자주 먹어서 살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양적인 면과 장기적인 대사 저하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종류의 음식은 소량으로 자주 먹지 않고 2끼 혹은 3끼 정도로 모아서 먹더라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보통 제대로 된 끼니는 안 먹으면서 자주 조금씩 무언가를 먹는 경우 주로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아마 빵, 떡, 단 음료 등의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섭취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온종일 제대로 된 끼니를 챙겨 먹지도 않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는지 혹은 오히려 왜 체중이 자꾸만 불어나는지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조금씩 자주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식으로 대사에 불을 붙이자. 간헐적 단식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가장 실생활에 접목하기 쉬운 방법은 16대8 단식 방법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 단식을 하고 8시간 동안만 먹는 방법인데 16시간 중 수면 시간도 포함됩니다. 즉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16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11시부터 식사를 시작하고 다시 또 저녁 7시까지 식사를 마치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처음 시작할 때 단식을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묻지만 실제로 특정 시간보다는 실생활에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년 다이어트 졸업하는 6주 풀코스 플랜. 1주차 인슐린 분비 줄이기. 첫 주차는 탄수화물 중독성이 높을수록 더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빵, 떡, 면, 단음료, 달콤한 디저트, 설탕과 같은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노력을 해보세요. 이 기간에는 무조건 안 먹겠다 혹은 어느 정도만 먹겠다는 철저한 계획보다는 내가 먹는 음식 중 어떤 음식이 고탄수화물 음식인지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빵, 떡, 면뿐만 아니라 각종 양념육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돈가스와 치킨의 튀김옷도 밀가루입니다. 달콤한 샐러드 드레싱과 각종 반찬류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과일도 당분 함량이 상당히 높아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우유에도 유당이라는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내가 먹고 있는 상당량의 음식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당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몹시 놀랄 것입니다. 각자 평소 섭취해온 탄수화물 양에 따라 난이도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하루 순탄수화물 100g, 약 쌀밥 1공기 반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식단을 해보세요. 운동할 때도 준비 운동을 하듯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져야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2주차 지방과 친해지기. 이제 본격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과 친해질 시간입니다. 아마도 일주일간 식사를 할 때마다 탄수화물 함량을 확인했다면 이제 대충 어느 음식에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 감이 잡혔을 것입니다. 2주차에는 하루 섭취 탄수화물을 50g 이하로 줄여보세요. 우리 몸이 지방을 잘 태워볼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의 비율을 보자면 탄수화물 1, 단백질 2, 지방 7 비율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만약 탄수화물 50g 이하가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면 지나친 강박을 가지지 말고 조금 더 섭취 비율을 늘려도 됩니다. 3주차 가공식품 멀리해보기. 2주차에는 오직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주차에는 2주차와 같은 식단 비율을 지키되
좋은 음식 재료로 바꿔보는 것이죠. 탄수화물이라고 다 같은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단백질과 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냉동 도시락, 다이어트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했다면 이제는 직접 장을 보고 신선한 음식 재료로 조리를 해보세요. 가능하다면 유기농 채소, 유정란, 목초사육 고기 등 좋은 음식 재료로 하나씩 바꿔보세요. 또한 장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4주차, 단식으로 세포 청소하기.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많아집니다. 오랫동안 지방과 멀리해왔기 때문에 고지방 식품보다는 고단백 식품이 더욱 친숙하기도 하며 지방 섭취를 위해 육류를 자주 섭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서 찾아오는 허기를 고기로 달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일시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하지 않더라도 몸속에 있는 단백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이 작용을 통해 세포가 청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쯤은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 섭취량의 10% 정도로 제한하는 단백질 단식을 통해 세포 청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포가 청소되면 대사도 더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때가 그동안 참아왔던 탄수화물을 조금 더 섭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랍니다. 탄단지 비율은 4대 1대 5 정도로 맞춰보면 좋습니다. 5, 6주차, 평생 습관 만들기와 일상 속 작은 변화 실천하기. 건강한 식생활을 평생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4주간은 감량을 위해 열심히 질주한 기간이라면 지금은 유지를 위해 습관으로 자리 잡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적어도 2주간 무조건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총 6주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사실 마지막 5, 6주차 내용은 평생 이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그 어떤 다이어트도 원래의 습관대로 돌아가면 요요가 옵니다. 지금부터는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늘려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능력을 잘 키웠으니까요. 예전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만 돌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4주간 원하는 감량을 이루었다면 그동안 탄수화물 섭취량 때문에 잘 먹지 못했던 뿌리채소와 제철 과일도 다양하게 섭취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건강과 원활한 지방 대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무기질, 효소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식이섬유 또한 우리의 장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한 달이 조금 넘도록 무엇을 먹는지를 신경 써서 식단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혔다면 이제는 어떻게 먹는지를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정성 들여 공부하고 꾸려온 식단을 온전히 즐기는 마인드풀 이팅을 해보세요. 날씨가 추워지면 피하지방이 늘어납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을 때 늘어난 체중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관리해두는 것이 좋겠죠. 또한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 몸의 최소한의 원리와 바른 먹거리, 건강한 지식, 좋은 생활 습관을 알아두고 실천하는 일은 중요할 것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